아버지는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학교 앞 주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비웠고 그리고 또 한 병을 더 마셨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아버지의 와이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외도 상대였죠. 나는 12살 소녀의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내 작은 손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붙잡을 수 없었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을 팔아 정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내 어깨를 꽉 붙잡은 손에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벽을 타고 내 방까지 들려왔어요. 나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의 몸 옆에는 빈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아버지는 내 짐을 대충 가방에 넣고 나를 차에 태웠죠. 가는 내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현관에 서 계신 외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차에서 내 가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떠났죠.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그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집은 시골 마을 한적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나무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텃밭, 마당 한켠의 꽃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맑은 공기가 내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늘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죠.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에 위치한 작은 국밥집이 우리의 목적지였어요. 국밥집 안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아주머니와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외할머니의 부탁으로 나는 주말마다 그곳에서 일을 돕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밥 아주머니는 나에게 요리하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육수를 내는 방법부터 양념의 비율까지 아주머니의 비법이 담긴 국밥의 맛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나는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국밥집에서 번 돈은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열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말이죠. 17살이 되던 해 겨울 외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외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도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외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아주머니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주머니네 작은 방에서 지내며 국밥집 일을 도왔죠. 19살 생일 국밥 아주머니는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주머니가 평생 모아온 요리 비법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길을 가라고. 내 가게를 열 때가 됐다고. 졸업 후 나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그동안 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요리 비법 노트가 전부였죠.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불꽃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어요. 서울의 첫 밤은 춥고 낯설었습니다. 싼 고시원을 찾아 짐을 풀었지만 작은 방 안에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구인 정보를 찾아 나섰죠. 동대문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주방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낮에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쳐 요리 비법을 연구했습니다. 틈틈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식재료 가격과 질을 비교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모든 경험이 언젠가 내 가게를 열 때 필요한 지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조금 더 큰 식당의 주방장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월급이 올랐고 메뉴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곳에서 나는 국밥뿐 아니라 다양한 한식 메뉴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국밥의 깊은 맛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23이 되던 해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종로 근처 작은 골목에 3평 남짓한 가게를 월세로 얻게 되었어요. 보증금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간신히 맞췄죠. 가게 이름은 할미 국밥으로 정했습니다. 외할머니와 국밥 아주머니를 기억하며 붙인 이름이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은 고작 5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국밥의 맛에 대한 칭찬을 들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쉬는 날 없이 한 달을 꽉 채워 일했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2달째부턴 점심시간에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내가 개발한 특제 양념장을 곁들인 특향 국밥은 단골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옆 가게까지 임대해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셋째 해에는 직원을 2명 더 고용했고 5째 해에는 강남에 2번째 지점을 열었어요. 할미 국밥은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이 왔고 잡지에 인터뷰도 실렸죠. 30살이 되던 해 나는 할미 국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맹 문의가 쏟아졌어요. 가난했던 소녀는 어느새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마음속 빈자리도 커졌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늘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 창으로 보이는 야경이 화려했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사는 나는 종종 이런 고요함에 압도됐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그날따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딱딱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스로를 내 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8년 만에 들려온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아빠야. 요즘 잘 지내니?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무슨 용건인지 묻자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꺼냈죠. 가난 말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며 죽기 전에 만나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나를 찾았는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신문과 TV에서 내 소식을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도 돌아왔어. 유학 마치고. 아버지의 말에 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동생. 12살 때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감성적인 말들을 이어갔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도 슬쩍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한 연민이 솟아나왔죠. 동생에 대한 궁금증도 일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죠. 뇌물을 써가며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는 간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이 너무도 뻔했어요. 그는 단지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지갑에서 아버지가 준 전화번호를 꺼내 찢어버렸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사무실로 3명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그의 새 아내, 그리고 나보다 4~5살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내 동생이었죠. 아버지의 얼굴은 조금도 아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세 사람을 보는 순간 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18해가 지났음에도 그 당시의 오만한 표정 그대로였어요. 그의 옆에 선 여자는 그때 그 상간녀였죠.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패어 있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시선이 닿은 사람은 동생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어딘가 나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정해 보였고 손은 끊임없이 주머니를 뒤적거렸죠. 아버지가 내게 소개했어요. 내 동생 지훈이야. 미국에서 공부했어. 나는 냉정하게 용건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어요. 지민아, 아빠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해서.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원비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사업 자금이라니요. 자세히 들어보니 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가끔 위협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아버지의 새 아내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과장되게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네가 이렇게 잘된 것도 다 내 덕분 아니냐는 황당한 말까지 했죠. 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더 폭발했습니다. 너 같은 년이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내뱉었어요. 동생도 갑자기 의자를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쪼잔할 줄 몰랐다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나는 비서를 불러 경비원을 호출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어요. 너 두고 봐.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잘 마시지 않는 술이었지만 머릿속의 생각들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의 기억, 외할머니 집으로 버려졌던 순간,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연속해서 메시지가 왔어요. 모두 아버지와 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사과의 말로 시작해서 점점 협박으로 변해갔죠. 마지막 메시지에는 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나에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노는 서서히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렸고 외할머니의 고단했던 삶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지금 내게 이러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죠. 아버지와 그 여자 그리고 동생은 끊임없이 연락해왔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 회사 앞에서 대기하기까지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선택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방법이었죠. 먼저 사람을 써서 아버지의 근황을 조사했어요. 아버지는 서울 근교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동네에서 꽤 알려진 교회의 중직자였고요. 그들은 중산층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이틀 뒤 아버지가 일하는 학교 정문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학교 교감 김태주는 18년 전 아내와 어린 딸을 버리고 불륜녀와 도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살했고 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학교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현수막은 경찰에 의해 곧 철거됐지만 이미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 소문은 퍼진 후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아버지의 아내가 다니는 교회 앞에도 비슷한 현수막이 걸렸어요. 이 교회 권사 박미영은 18년 전 남의 남편을 빼앗고 그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 여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도 큰 파문이 일었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흔적을 철저히 지웠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현수막 사진을 찍어 올렸고 댓글에는 격렬한 비난이 이어졌어요. 사흘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랬구나.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 있으세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애원했죠. 학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내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스쳤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 다시 단단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었죠. 다음 날 동생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취기가 있는 상태였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했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죠.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결국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소문에 시달리다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아버지의 아내는 교회에서 권사직을 내려놓았죠. 동생은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비용을 들여 그들의 새로운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북쪽의 작은 아파트였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와 아버지가 새로 취직한 학원 앞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내용은 이전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고 학원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왔어요. 아버지의 아내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 동생은 취업 기회마저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사를 준비해야 했죠. 세 번째 이사 후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현수막은 그들을 쫓아갔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불륜 부부라고 불렀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더 이상 없었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힘없이 떨리는 소리로 용서를 빌었어요. 내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너에게도. 이제 정말 용서해다오.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세요.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이 함께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다는 위안 같은 것이었죠. 한 달 후 지인을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는 그를 떠났고 동생은 약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18해 전 내 삶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에 시원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의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허무함이었죠. 회사로 돌아와 일에 몰두했습니다. 할미 국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올해 안에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비록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40이 된 나는 이제 할미 국밥의 대표이사이자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내 성공 스토리를 칭찬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은 아무도 모르죠.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가난 말기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도 전해 들었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가야 하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기 전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자 앙상하게 야위어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강인하고 위협적이었던 그 사람은 이제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에는 아버지 혼자였어요. 아내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고 동생은 재활센터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내게 내밀었죠. 나는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나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맡긴 것이었죠.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쓴 일기와 사진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 외할머니가 어떻게 나를 키워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나 혼자뿐이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나는 어머니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잠시 놓아두었죠.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용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복수의 과정은 쓰라렸지만 이제 내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아픔이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갈 힘은 생겼어요. 할미 국밥 본사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였어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나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왔다고 느꼈어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과거와의 화해. 그 길은 멀고 험했지만 나는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